어디 이런 냄새나는 천구석에서 기어코 짝을 찾았네. 나 성진그룹 대표 최종수야. 정 배고프면 우리 집 마당이나 쓸러와. 예정 봐서 밥은 챙겨줄게. 전 남편 종수의 비릿한 웃음이 제 귀를 파고들던 그 찰나였습니다. 예식장 입구로 수십 대의 최고급 세단이 도열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거물들이 일제히 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낄낄거리던 종수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이 되었고 기세등등하던 오 여사는 제풀에 꺾여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죠. 도대체 이 시골 작은 교회 예식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름도 없는 이 산골 마을에 왜 전국의 회장님들이 집결해 저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인 것일까요? 30년 전 얼어붙은 눈밭에서 아이를 잃고 3년 전 맨발로 쫓겨났던 나, 김경희. 가장 시린 겨울을 견디고 하얗게 피어난 목련 같은 저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시작 전에 매일 따뜻한 사연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저에게 큰 힘을 실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도 항상 궁금합니다. 지금 어느 지역에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시는지, 이야기에 대한 느낌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와 소소한 대화를 나누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11월의 바람은 유난히도 칼날 같았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성진 가해 대저택은 산에서 내려오는 냉기 때문인지 서울 도심보다 늘 서리가 일찍 내려앉았습니다. 마당 한편에는 이 집안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100개가 넘는 거대한 장독들이 군대처럼 늘어서 있었고 가 차가운 항아리들 사이로 낡은 면 수건 한 장을 든 제가 서 있었습니다. 조상님들 모시는 시간장이 얼어 터지면 이 집구석 망조드는 법이야. 너는 입이 닿도록 말해줘도 그걸 모르니? 당장 저 장독들 내 얼굴 비칠 때까지 다 닦아내. 한 군데라도 얼룩이 있으면 오늘 저녁은 꿈도 꾸지 마라. 안채 대청마루에서 울려 퍼지는 시어머니 오 여사의 호통은 매서운 칼바람보다 더 시리게 제 귀를 찔렀습니다. 당시 50살이 조금 넘었던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서슬퍼런 위엄이 서려 있었죠. 뼈대 있는 집안의 종부라는 자부심으로 평생을 살아온 그녀에게 가난한 집안 출신의 며느리인 저는 그저 집안의 대를 잇고 살림을 도맡는 말 잘 듣는 기계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찬물이 담긴 양동이를 옮겼습니다. 양동이 안의 물은 이미 얇게 얼음이 얼어 있었습니다. 손가락을 넣는 순간 수만 개의 바늘이 동시에 찌르는 듯한 통증이 팔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고무 장갑도 끼지 못한 채 맨손으로 그 얼음장 같은 물에 수건을 적실 때마다 손등에 살점이 찢겨나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음 한번 내뱉지 못했습니다. 소리를 내는 순간 어디서 천박하게 곡소리를 내느냐는 시어머니의 불호령이 떨어질 게 뻔했으니까요. 당시 제 뱃속에는 기적처럼 찾아온 생명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결혼 5년 만에 수많은 구박과 눈총 끝에 어렵게 얻은 저의 처자이었습니다. 입덧이 너무 심해 물 한 모금 넘기기 힘들었고 조금만 서 있어도 눈앞이 캄캄해지며 빈혈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안 김장은 전통이야. 종부가 직접 손을 대야 장맛이 변하지 않는 법이지. 너는 명색이 종부라는 애가 몸이 약해서 어디다 쓰겠니? 그녀의 명에 따라 마당에는 300포기가 넘는 배추가 산처럼 쌓였고 저는 그 배추들을 씻고 절이느라 사흘 밤낮을 마당에서 보냈습니다. 장독 하나를 닦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숫자를 셌습니다. 하나, 둘, 셋. 100개가 넘는 장독을 다 닦아야만 저녁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허리를 굽힐 때마다 아랫배가 당기고 찌릿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조금만 더. 이 아이만 무사히 낳으면
어머님도 저를 인정해 주시겠지. 종수 씨도 다시 예전처럼 저를 봐주겠지. 장독대의 매끄러운 표면에 서리가 내려앉아 수건이 자꾸만 미끄러졌습니다. 얼어붙은 손가락은 이미 감각이 사라져 제 손인지 나무 토막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제 남편 최종수는 당시 성진그룹의 상무로 취임해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외박이 잦아졌고 집에 들어오는 날에도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기 일쑤였습니다. 제가 장독대에서 손이 터져라 일을 할 때도 그는 차창 밖으로 저를 한번 쓱 쳐다보고는 그대로 차를 몰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 배운 게 부족해서 그가 부끄러워하는 거라고. 그래서 더 정성껏 살림을 했고 더 극진히 시어머니를 모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만의 착각이었음을 그날 밤의 비극이 증명해 주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눈발은 거세졌습니다. 새벽 2시 마지막 장독을 닦으려는데 갑자기 아랫배를 관통하는 날카로운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마치 배 안에서 뜨거운 인두를 지지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저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하얀 눈 위로 주저앉았습니다. 허벅지를 타고 흐르는 뜨겁고 눅눅한 기운. 하얀 눈밭이 순식간에 검붉은 핏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보, 종수 씨, 제발, 아기가, 병원 좀. 저는 기어가듯 거실을 지나 남편의 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술 냄새를 풍기며 돌아온 종수는 저를 귀찮다는 듯 발로 밀쳐냈습니다. 내일 중요한 미팅 있는 거 몰라? 당신은 왜 매번 사람 피곤하게 만들어? 낮에 어머님 거들면서 좀 무리했나 보지. 약 먹고 자면 나을 거야. 유난 좀 떨지 마. 그는 문을 쾅 닫고 잠궈버렸습니다. 그 무심한 한마디가 제 마지막 희망을 끊어놓았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복도 끝에서 저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30년 전 그날 제 첫 아이는 차가운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떠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깨어난 저에게 시어머니가 던진 첫 마디는 애 하나 못 지키는 부실한 년 때문에 조상님 뵙기 부끄럽다는 타박이었습니다. 그것이 제 가슴에 박힌 30년짜리 대못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죄인처럼 살았습니다. 아이를 잃은 죄, 대를 잊지 못한 죄. 저는 그 죄책감을 씻기 위해 시어머니의 온갖 수발을 다 들었고 남편의 수많은 외도를 눈 감아주며 말 없는 종처럼 살았습니다. 어느덧 환갑을 맞이한 저. 이제는 조금 편해질까 싶었지만 돌아온 것은 30년 전보다 더 잔혹한 배신이었습니다. 이제 당신도 늙고 볼품없잖아. 내 앞길에 당신 같은 여자는 방해만 돼. 이혼해. 종수는 차가운 눈빛으로 이혼 서류를 제 앞에 던졌습니다. 이미 그의 곁에는 제 딸뻘인 젊고 화려한 내연녀가 팔짱을 끼고 저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술 더 떴습니다. 미리 매수한 낯선 남자와 제가 침대에 누워 있는 것처럼 조작된 사진을 제 얼굴에 들이밀며 소리쳤습니다. 이 더러운 년, 우리 집안 망신 다 시키고 어디서 얼굴을 들고 다녀. 우리 아들이 너 같은 걸 30년이나 데리고 살아준 것만으로도 감지덕지인 줄 알아야지. 위자료 한 푼 없이 당장 나가. 30년을 종처럼 부려먹고 늙고 병든 아내를 쓰레기 버리듯 내다 버리는 자들. 저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맨발로 빗속에 던져졌습니다. 30년 전 아이를 잃었던 그 차가운 복도에서 이번에는 제 인생 전체를 잃어버린 채 쫓겨난 것입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제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당신들, 하늘이 무섭지도 않아? 내가 겪은 이 고통,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거야. 저는 그날 밤 죽음을 결심하고
강원도행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낡은 트렁크 하나에 담긴 저의 30년 세월이 너무나도 가볍고 허망해서 저는 버스 안에서 입을 틀어막고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불빛들이 마치 저를 비웃는 것만 같았습니다. 강원도 인제의 깊은 산골 목련스테이라는 낡은 펜션은 제게 세상으로부터 도망친 유령들의 안식처 같았습니다. 화려했던 대저택의 안주인에서 락스 냄새가 온몸에 배어버린 청소부로의 추락. 누군가는 비참하다 말하겠지만 저는 차라리 이 생활이 구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적어도 이곳엔 저를 벌레 보듯 하는 시어머니도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남편도 없었으니까요. 매일 아침 6시 산안개가 채 걷히기도 전에 저는 무거운 몸을 일으켰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는 30년 고된 시집살이의 훈장처럼 퉁퉁 부어올라 있었고 무릎은 걸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대걸레를 들고 복도를 닦으며 타일 사이에 찌든 때를 락스로 긁어낼 때마다 제 마음속의 응어리도 조금씩 씻겨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락스 냄새가 콧속을 찔러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것이 서러움 때문인지 독한 약품 때문인지 구태여 따지지 않았습니다. 펜션 주인 할머니는 무뚝뚝했지만 속정 깊은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청소를 마치고 툇마루에 앉아 있는 제게 할머니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찐 감자 2알을 내미셨습니다. 새벽 공기가 날카로워. 속이 따뜻해야 버티지. 어여 먹어. 그 투박한 손에서 건네받은 감자 한 알이 왜 그리도 뜨거웠을까요? 저는 감자를 한 입 베어 물기도 전에 할머니가 보지 못하게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30년 동안 그 호화로운 집에서 진수성찬을 차려내면서도 누구 하나 제게 고생했다. 어서 먹어라 따뜻한 한마디 건넨 이가 없었다는 사실이 새삼 가슴을 후벼 팠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운명적인 폭우의 밤이었습니다. 하늘이 노한 듯 산 전체가 으르렁거리는 천둥 소리가 온 산골을 뒤흔들었습니다. 빗줄기는 억수같이 쏟아져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던 그때 산 위쪽에서 무시무시한 굉음이 들렸습니다. 쇠가 종이장처럼 구겨지는 비명, 거대한 바위가 굴러떨어지는 듯한 둔탁한 소리. 저는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낡은 우비를 걸치고 손전등 하나를 쥔 채 빗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비탈길 아래 검은색 최고급 세단 한 대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진 채 뒤집혀 있었습니다. 보닛에선 매캐한 연기가 빗물 사이로 피어오르고 있었고 코를 찌르는 기름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저는 미끄러운 흙탕물을 헤치며 차로 다가갔습니다. 그 안에는 피투성이가 된 채 의식을 잃은 남자가 안전벨트에 묶여 거꾸로 매달려 있었습니다. 사람 살려. 거기 누구 없어요. 제 외침은 빗소리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차는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30년 전 차가운 눈밭에서 지켜주지 못했던 제 아이를 떠올렸습니다. 이번엔 절대로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아. 저는 부서진 유리 조각에 손등이 찢기고 무릎이 깨지는 줄도 모른 채 제 몸보다 훨씬 큰 남자를 차 밖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온 힘을 다해 그를 짊어지다시피 하며 안전한 숲길까지 옮겼을 때 제 손톱은 흙바닥을 긁어대느라 이미 몇 개가 빠져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며칠을 사경을 헤맸습니다. 저는 주인 할머니의 도움을 받아 그를 제 좁은 방으로 옮겼습니다. 제 사비로 해열제를 사고 밤새 찬물에 적신 수건을 그의 이마에 얹어주며 열을 식혔습니다. 남자가 정신을 차렸을 때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누구입니까? 여기가 어디죠?
제 이름조차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는 기억을 잃었지만 그의 몸의 뱀 품격은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열이 내리고 거동이 가능해지자 그는 미안함 가득한 눈으로 저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무거운 젖은 이불을 넣을 때면 소리 없이 다가와 한쪽 끝을 잡아주었고 제가 객실 화장실 청소를 하려 할 때면 제 손에서 소를 뺏어 들었습니다. 경희 씨, 이런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당신 손이 너무 많이 상했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락스물에 불어 터지고 시뻘겋게 갈라진 제 손등을 그는 세상에서 가장 안쓰러운 것을 보듯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어딘가에서 구해온 연고와 밴드를 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제 투박한 손을 자신의 무릎 위에 올리고는 아주 천천히 정성스럽게 연고를 발라주기 시작했습니다. 경희 씨의 이 손이 제 목숨을 구해주었죠. 당신의 눈 속에 담긴 그 깊은 슬픔을 제가 다 씻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기억은 나지 않지만 당신 곁에 있으면 제 마음이 참으로 평온합니다. 저희는 이름 없는 들꽃처럼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산골의 긴 겨울을 견뎌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존중과 다정함이 이름조차 모르는 이 남자로부터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제가 일어나기 전 아궁이에 불을 지펴 방을 데워두었고 제가 청소를 마치고 돌아오면 따뜻한 찬물을 우려내 기다려 주었습니다. 저는 인생을 살며 처음으로 제가 살아있는 인간임을, 누군가에게 귀한 존재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봄이 오고 목련 꽃봉오리가 맺힐 무렵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펜션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머리를 부딪힌 그 남자가 흩어졌던 기억의 파편들을 단번에 맞춘 것입니다. 그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가워지더니 이내 제가 알던 그 부드러운 남자의 눈빛으로 돌아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경희 씨, 다 기억났습니다. 제가 누군지 그리고 당신이 어떤 지옥을 건너왔는지도요. 그날 오후 조용한 산골 마을은 수십 대의 최고급 세단과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회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수십 명의 장정이 그를 향해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의 정체는 대한민국 건설업계의 제왕이자 성진그룹조차 발밑에 먼지처럼 여기는 태산건설의 박진호 회장이었습니다. 리무진에 오르기 전 진호 씨는 많은 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 거친 손을 잡고 입을 맞췄습니다. 경희 씨, 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제 당신의 인생은 제가 책임집니다. 당신을 짓밟고 비웃었던 자들, 그들이 누구인지 제가 하나도 빠짐없이 대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 반드시 당신을 데리러 돌아오겠습니다. 먼지를 일으키며 떠나가는 리무진 행렬을 바라보며 저는 30년 동안 억눌러왔던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버림받은 여자의 통곡이 아니라 비로소 제 존재를 알아봐준 사람을 만난 감격이자 제 인생의 가장 시린 겨울이 끝나가고 있다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박진호 회장이 떠난 후 목련 스테이의 마당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그가 떠나며 남긴 온기는 여전히 제 손등의 밴드 위에 머물러 있었지만 그가 타고 간 수십 대 리무진이 남긴 먼지바람은 현실이 얼마나 냉혹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락스 냄새가 진동하는 청소도구함을 정리하며 저는 그가 마지막으로 속삭였던 약속을 반추했습니다. 반드시 돌아오겠다던 그 말. 하지만 제 인생은 늘 약속 뒤에 배신이 따랐기에 저는 그 말을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그로부터 보름쯤 지났을까요? 산골 펜션의 낡은 공중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저를 찾는 전화였습니다. 30년 넘게 저를 외면했던 이름, 제 인생의 가장 큰 상처이자 근원이었던 제 친부, 국내 최대 투자사인 루멘 캐피탈의 김 회장이 임종을 앞두고 저를 찾은 것입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VIP 병동은 숨이 막힐 정도로 고요하고 무거웠습니다. 화이트톤의 차가운 벽면은 마치 제 인생을 난도질했던 성진가의 대리석 복도를 연상시켰죠. 각종 의료 장비에 의지해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던 노신사는 제가 방 안으로 들어서자 떨리는 눈꺼풀을 간신히 들어 올렸습니다. 평생을 가난하다는 이유로, 정식 부인의 자식이 아니라는 이유로 저와 제 어머니를 쓰레기처럼 내팽개쳤던 사람. 제 결혼식에도 제 아이의 장례식에도 단 한 번 얼굴을 비추지 않았던 그 매정한 아버지가 지금 제 앞에 있었습니다. 왔느냐? 경희야. 그의 목소리는 이미 낙엽처럼 바스락거렸습니다. 저는 그를 원망하기조차 지쳐 있었습니다.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침대 곁에 섰습니다. 그가 제 투박한 손을 잡으려 애를 썼습니다. 락스물에 짓무르고 거칠어진 제 손을 잡은 그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내 어미와 너를 버린 죄, 죽어서도 용서받지 못할 게다. 성진그룹 최종수, 그 비열한 놈이 너를 어떻게 대했는지, 내가 어떤 수모를 당하며 그 집 식모 노릇을 했는지 사실 다 보고 있었다. 내가 비겁해서 내 자리를 지키느라 내 눈물을 모른 척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는 오열하며 제 손에 무거운 서류 뭉치를 쥐어주었습니다. 그것은 루멘 캐피탈의 모든 경영권과 지분을 제게 위임한다는 유언장이었습니다. 경희야, 너는 이제 성진가에 버려진 며느리가 아니다. 이 나라 자본의 숨통을 쥐고 흔들 루멘의 주인, 김경희다. 이제 가서 내가 흘린 피눈물만큼 그들에게 돌려주거라. 그것이 이 애비가 주는 마지막 사죄다. 저는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며 슬픔보다는 서늘한 각오를 다졌습니다. 그의 죽음은 저에게 단순히 부의 세습이 아니라 30년 지옥 같던 삶에 대한 보상이었고 동시에 복수의 시작이었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저는 락스 냄새가 배어있던 청소복을 벗어 던졌습니다. 푸석푸석하던 머리를 짧고 단정하게 다듬고 평생 입어본 적 없는 최고급 실크 슈트로 몸을 감쌌습니다. 거울 속의 저는 더 이상 빗속에서 떨던 유령이 아니었습니다. 인자한 미소 뒤에 서슬 퍼런 칼날을 감춘 루멘 캐피탈의 새로운 여왕이 서 있었습니다. 루멘 캐피탈의 대표로서 첫 출근 날 저는 성진그룹의 재무 상태부터 보고받았습니다. 최종수의 성진그룹은 겉만 화려할 뿐 실상은 골물대로 골마 있었습니다. 제가 없던 3년 동안 종수는 무리한 사업 확장과 내연녀에게 쏟아부은 돈 때문에 심각한 자금난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유일한 자금줄은 바로 루멘 캐피탈의 신규 투자뿐이었죠. 성진그룹으로 들어가는 모든 대출을 중단하고 기존 자금은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즉시 상환 압박을 넣으세요. 단 대표인 제가 누구인지는 철저히 비밀로 하세요. 그가 제 발로 루멘의 문턱을 넘게 만들어야 합니다. 제 지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행되었습니다. 종수는 루멘의 새로운 주인이 누구인지 꿈에도 모른 채 매일 아침 제 집무실 문 앞에서 비굴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그의 집 마당에서 고개를 숙였던 것처럼 말이죠. 어느 날 오후 저는 매직미러 너머로 복도에서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종수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비서에게 제발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며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있었습니다. 3년 전 차가운 빗속에서 제 짐가방을 발로 차며 쓰레기라 칭하던 그 오만한 남자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파산의 공포 앞에 떨고 있는 비루한 인간만이 있을 뿐이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차갑게 식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릴 줄 알았는데 의외로 마음은 호수처럼 고요했습니다. 복수는 이제 시작일 뿐이니까요. 최종수 대표에게 전해 루멘의 대규모 투자를 받고 싶으면 이번 주말 강원도 인제에서 열리는 내 재혼식에 직접 와서 축하 인사를 하라고. 시골 작은 교회라 찾기 쉽진 않겠지만 그 정성은 보여야 투자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고 말이야. 비서가 제 말을 전하러 나가자 저는 창밖의 서울 도심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빌딩 숲 사이로 30년 전에 제가, 그리고 3년 전에 제가 겹쳐 보였습니다. 종수는 기쁨에 겨워 시어머니 오 여사에게 달려갔을 겁니다. 어머니, 드디어 루멘 대표가 자기 재혼식에 오라네요. 이제 우리 살았습니다. 그 시골 구석 가서 경인년 얼굴이나 한번 비웃어주고 루멘 대표 눈에만 들면 성진그룹은 다시 날아오를 겁니다. 오 여사와 종수는 화려한 명품과 보석으로 자신들의 추악한 내면을 감춘 채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제가 재혼한다는 그 낡고 초라한 목련 예식장, 그곳이 그들의 화려한 삶이 끝나는 거대한 무덤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집무실 책상 위에 놓인 청첩장을 만져보았습니다. 박진호 회장과 김경희, 두 사람의 이름이 나란히 적힌 그 종이는 단순한 초대장이 아니라 그들에게 내리는 사형 선고문이었습니다. 30년간 심장에 새겨온 피눈물이 이제 그들의 목줄을 어떻게 조여갈지 저는 거울을 보며 연습하듯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종수 씨, 기다려요. 당신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그 자본의 힘으로 내가 당신들을 가장 비참한 지옥으로 안내해 줄 테니까. 운명의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강원도 인제의 공기는 유난히도 맑고 투명했지만 제 심장 밑바닥에선 30년 묵은 마그마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 앉아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한 레이스나 반짝이는 보석 하나 없는 아주 단순한 실크 드레스였습니다. 하지만 이 드레스는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장인이 오직 저만을 위해 한 땀 한 땀 지어보낸 것이었죠. 30년 전 시댁 식구들의 눈치를 보며 입었던 그 무겁고 답답한 드레스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가볍고 편안했습니다. 어이구, 우리 경희 씨, 진짜 목련꽃 같네. 고생 끝에 복이 온다더니 하늘도 무심하시지 않지. 펜션 할머니가 제 투박한 손을 꼭 잡으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손을 마주 잡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할머니가 건네주신 그 따뜻한 온기가 오늘 제가 치러야 할 마지막 전쟁을 앞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제 곁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꽂힌 소박한 부케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 초라해 보이는 예식장이 잠시 후면 저들에게 어떤 지옥으로 변할지 생각하니 입술 끝에 서늘한 미소가 맺혔습니다. 사실 오늘 아침 거울을 보며 저는 수없이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그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겠다고. 30년 전 임신한 몸으로 영하의 추위 속에서 장독을 닦으며 흘렸던 눈물. 3년 전 맨발로 빗속에 쫓겨나며 삼켰던 피눈물. 그 모든 기억이 오늘 입은 이 하얀 드레스처럼 깨끗하게 세탁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심장 한구석에 남은 얼룩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그것은 증오라기보다
제 인생을 도둑질한 자들에 대한 준엄한 심판의 의지였습니다. 저들이 생각하는 비참한 경위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 온몸으로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예식장 밖에서 흙먼지를 일으키며 검은색 외제차 한 대가 거칠게 멈춰 섰습니다. 엔진 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었습니다. 최종수와 오 여사였습니다. 그들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낡은 교회 건물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릿한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오 여사는 화려한 모피 코트를 휘날리며 마치 시골 마을을 시찰하러 온 귀부인이라도 된 듯 오만한 걸음으로 식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주변에 모여있던 마을 주민들이 그들의 위압적인 태도에 당황해 길을 내주었습니다. 세상의 아들, 저게 예식장이야? 닭장이야? 이런 구린 데서 결혼한다고 루멘 대표를 초대한 거야? 그 기집애 진짜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루멘 대표님이 이런 데 오시면 우리 성진 그룹 체면은 뭐가 되겠니? 아휴, 이 총구석 냄새 좀 봐. 숨을 쉴 수가 없네. 오 여사의 앙칼진 목소리가 식장 안까지 생생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종수는 그 뒤를 따르며 비열한 웃음을 짓고 있었죠. 그들의 눈에는 이 소박한 예식장과 정겹게 모여 앉은 마을 사람들이 그저 비웃음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신부 대기실 문이 벌컥 열렸고 오 여사가 거만한 표정으로 들어섰습니다. 제 모습을 본 그녀의 눈에는 비아냥거림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야, 김경희, 너 진짜 대단하다. 루멘 대표님 오신다는데 이런 총구석으로 모셔? 너 죽으려고 환장했어? 대표님 눈밖에 나면 우리 성진 그룹은 어쩌라고. 내가 제정신이면 루멘 대표님 오시기 전에 당장 이 짓거리 치우고 무릎부터 꿇어야지. 어머, 이 드레스 좀 봐라. 커튼 1000대다 만든 거니? 하긴 내 팔자에 이런 것도 과분하지. 3년 사이에 아주 팍상 늙었구나. 늙었어. 종수가 제 앞에 서서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의 눈에는 탐욕과 오만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오 여사는 제 드레스 자락을 지저분한 것을 보듯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악어 가죽 가방에서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꺼내 제 발밑에 툭 던졌습니다. 지폐가 마룻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제 가슴을 날카롭게 긁었습니다. 30년 전 제가 장독을 닦으며 흘렸던 그 고통스러운 눈물들이 저 지폐 한 장보다 가벼웠을까요? 이거라도 보태서 고기나 사 먹어라. 이런 구석탱이에서 촌놈이랑 살려면 돈이 많이 들 텐데 구차하게 살지 말고 우리가 루멘 대표님 만나러 여기까지 온 보람은 있게 해야 할 거 아냐. 오늘 대표님만 잘 설득하면 너도 이 지긋지긋한 구석탱이 벗어나게 해줄 수도 있어. 물론 우리 집 마당 청소부로 말이야. 예전처럼 군소리 없이 일이나 잘해봐. 저는 바닥에 흩어진 지폐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3년 전 차가운 빗속에서 제가 쓰레기처럼 버려졌을 때 저들은 저렇게 낄낄거리며 비웃었죠. 제 인생 30년을 10,000원짜리 몇 장으로 퉁치려 하는 저들의 무지함이 가엾기까지 했습니다. 저들에게 저는 여전히 짓밟아도 소리내지 못하는 벌레에 불과했던 모양입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눈빛에 담긴 벼려진 칼날 같은 차가움에 종수가 짐짓 당황한 듯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어머니, 종수 씨, 오늘 이 자리에 온 걸 평생 후회하지 않으시길 바랄게요. 루멘 대표님은 이미 오셨으니까요. 당신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그 기회가 동시에 당신들을 무너뜨릴 벼랑 끝이라는 사실을 왜 모를까요? 30년 전의 핏물과 3년 전의 빗물이 오늘 드디어 대가를 청구하러 왔다는 걸 말이에요. 제 말에 오 여사가 배를 잡고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후회는 내가 하겠지.
루멘 대표님이 이런 똥구석에 발이나 들여놓으실 것 같아? 어서 가서 손님이나 맞이해. 우린 저기 상석에 앉아 있을 테니까. 아들 가자. 여긴 촌내음이 너무 나서 숨을 못 쉬겠다. 그들은 당당하게 예식장 맨 앞자리로 향했습니다. 30년 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마을 할머니들을 벌레 보듯 밀쳐내며 자리를 차지했죠. 저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눈부시게 푸르렀고 바람은 적당히 선선했습니다. 심판을 내리기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날씨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예식장 밖에서 땅을 흔드는 웅장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대의 최고급 엔진이 동시에 포효하는 압도적인 권위의 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지평선 너머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천둥 소리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순식간에 대지를 흔드는 묵직한 진동으로 변해 예식장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창가에 서 있던 마을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뭐야? 세상에 저 차들 좀 봐. 강원도 인제의 좁고 투박한 비포장 도로를 뚫고 은빛 태양을 반사하며 도열하는 검은색 리무진의 행렬. 한 대, 두 대, 10대. 끝도 없이 이어지는 그 장엄한 광경에 예식장 안에 있던 모든 하객이 숨을 멈추고 창밖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먼지바람을 일으키며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마당을 에워싸는 그 차량의 행렬은 소박했던 시골 결혼식장을 순식간에 국가적인 연회장, 아니 거대한 심판대처럼 변모시켰습니다. 낡은 시골 교회의 창틀이 수십 대 리무진이 내뿜는 육중한 엔진 소리에 덜덜 떨렸습니다. 종수와 오여사도 의아한 표정으로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종수의 이마에는 어느새 굵은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본능적으로 무언가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가 이곳으로 굴러오고 있음을 직감한 것이죠. 리무진 문이 일제히 열리고 검은 양복에 이니어를 착용한 건장한 경호원 수백 명이 쏟아져 나와 예식장 입구부터 식장 안쪽까지 거대한 인간 성벽을 쌓듯 좌우로 도열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방송 촬영이라도 하는 거야? 웬 경호원들이 저렇게 많아? 오 여사는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보석 가방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중앙에 가장 길고 화려한 리무진에서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이어 다른 차들에서도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부터 10위까지의 총수들, 그리고 정계의 유력 인사들이 하나둘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종수의 얼굴은 제빛을 넘어 푸른 기운이 감도는 백지장으로 변해갔습니다. 종수가 평생 명함 한 장 건네보지 못했던 TV 뉴스에서나 신적인 존재로 보던 대한민국 경제의 거물들이 약속이나 한 듯 줄지어 식장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저분은 미래전자의 박 회장님 아니신가? 옆에는 대한물산의 최 회장님이고, 이게 꿈이야, 생시야? 종수는 정신을 잃은 사람처럼 허우적거렸습니다. 절박함에 체면도 잊은 채 그는 문 앞까지 달려가 들어오는 총수들 중 한 명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저 성진그룹 최종수입니다. 작년 건설 포럼 때 맨 뒷자리에서 잠시 인사드렸었는데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희 회사 지금 루멘 대표님 투자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혹시 회장님께서 루멘 대표님과 아시는 사이십니까? 제발 소개 좀. 비굴하게 손을 비비며 매달리는 종수를 향해 박 회장은 마치 길가에 굴러다니는 더러운 오물 취급하며 차갑게 지나쳐버렸습니다. 경호원들에게 거칠게 밀려 바닥에 나동그라진 종수의 눈에 그 수많은 거물들이 향하는 단 한 곳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일제히 강단 위 제 곁으로 다가온 한 남자의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바로 제 신랑 박진호였습니다. 산골에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장작을 패던 그 남자는 없었습니다. 이탈리아 장인이 한 땀 한 땀 지은 수천만 원대의 턱시도를 입고 머리를 말끔히 빗어 올린 그의 모습은 그 자체로 태양 같은 압도적인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기억을 잃고 산골을 헤매던 청소부였던 그가 이제는 대한민국의 모든 자본과 권력을 발밑에 둔 절대적인 제왕으로 서 있었습니다. 박 회장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태산건설의 박진호 회장님께서 이렇게 소박하고 뜻깊은 결혼식을 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저희가 늦지 않아 다행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를 주무르는 총수들이 일제히 박 회장을 향해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 광경에 예식장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태산건설의 박진호 회장, 언론의 얼굴을 전혀 드러내지 않아 유령제왕이라 불리던 하지만 대한민국 건설 수주권의 80%를 쥐고 흔들며 기업들의 생사여 탈권을 쥔 그 전설적인 남자가 바로 제가 산골에서 구했던 그 촌놈이었다는 사실에 종수는 거품을 물듯 경악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태산건설? 박진호? 당신이 그 무시무시한 박진호 회장이라고? 그럴 리가. 내 눈이 미친 거야. 이건 사기극이야. 김경희, 내가 무슨 짓을 꾸민 거야. 종수의 다리가 사시나무 떨듯 떨리다 결국 꺾여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오 여사는 들고 있던 다이아몬드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린 채 넋이 나간 듯 중얼거렸습니다. 저 머슴 같은 놈이 왜 저기 있어? 저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하지만 놀라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진호 씨의 손을 잡고 천천히 그들 앞으로 한 걸음 나섰습니다. 박진호 회장이 제 손등에 정중히 입을 맞추며 모든 총수와 하객들 앞에서 저를 정식으로 소개했습니다. 이쪽은 제 목숨을 구해주신 제 아내이자 여러분이 그토록 뵙고 싶어 하셨던 루멘 캐피탈의 새로운 주인 김경희 대표입니다. 앞으로 성진그룹을 포함한 루멘의 모든 투자 결정과 자산 운용은 김 대표가 정권을 가질 것입니다. 그 말이 예식장 낡은 나무 천장을 뚫고 나갈 듯 울려 퍼지는 순간 종수의 고개가 삐걱거리며 저를 향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공포와 믿기지 않는 절망 그리고 파멸의 예감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자신이 쓰레기 봉투에 담아버렸던 식모 경희가 사실은 자신의 목줄을 쥔 루멘의 대표였다는 사실이 그의 뇌를 마비시킨 듯 보였습니다. 네, 내가 루멘 대표라고? 김경희, 내가 어떻게... 이건 말도 안 돼. 내가 무슨 돈으로 어떻게 루멘을 삼킨 거야? 대답해. 저는 그를 향해 인자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서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30년의 피눈물이 응축된 가장 잔인하고도 정당한 심판의 미소였습니다. 축하해줘서 고마워요. 최종수 대표님. 그리고 오 여사님. 아까 주신 10,000원짜리 축의금. 제 30년 세월에 대한 대가치곤 참 소박하네요. 평생 잊지 않도록 제 보석함 가장 깊은 곳에 감사히 보관할게요. 아, 참. 루멘의 투자 결정 말이죠. 오늘 제 공식적인 답변은 절대 불가입니다. 그리고 성진그룹이 루멘으로부터 끌어다 쓴 2천억 원의 단기 대출금, 오늘부로 즉시 상환 청구가 들어갈 거예요. 법적으로 단 1초의 유예도 주지 말라고 지시해뒀거든요. 당신들이 좋아하는 그 냉혹한 법대로 말이죠. 종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다 못해 푸른 시체처럼 죽어갔습니다. 2천억 원. 성진그룹의 모든 자산을 팔아도 당장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오 여사는 제 드레스 자락을 붙잡으려 바닥을 기어왔지만 철벽 같은 경호원들의 구두 끝에 막혀 단호하게 차단당했습니다. 그녀의 가짜 보석 목걸이가 마룻바닥에 부딪히며 천박한 소리를 냈습니다. 경희야, 내가 잠시 미쳤었다. 내가 내 시어머니 아니냐. 우리 아들 살려야 한다. 어미라고 생각하고 한 번만 살려줘. 우리 성진 그룹 망하면 우린 길거리에 나앉는다. 제발 우리 종수 한 번만 봐줘. 내가 무릎 꿇으라면 꿇을게. 저는 차갑게 등을 돌렸습니다. 30년 전 차가운 눈밭에서 제가 피를 흘리며 병원 좀 가달라고 울부짖을 때 그들도 이렇게 등을 돌렸었죠. 유난 떨지 말고 잠이나 자라던 그 차가운 목소리가 지금도 제 귓가에 생생하게 살아 움직였습니다. 당신들이 제 아이를 죽이고 제 인생을 짓밟았을 때, 그때 이미 당신들의 운명은 정해진 거예요. 어머니, 이제 나가주세요. 여긴 고귀한 분들만 계시는 제 결혼식장이니까요. 아, 그리고 밖에는 경제범죄수사대 형사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그동안 성진그룹에서 저질렀던 비자금 횡령과 증거 조작, 탈세 자료들, 박 회장님이 전부 다 넘기셨거든요. 아마 평생을 감옥에서 김장을 하셔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이제 당신들이 30년간 저에게 주었던 그 지옥을 직접 즐기세요. 경호원들의 손에 이끌려 비참하게 식장 밖으로 끌려나가는 그들의 비명 섞인 울부짖음을 들으며 저는 30년 묵은 체증이 시원하게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밖에서는 이미 경찰차의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예식장의 평화를 깨트리고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진호 씨의 손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그의 단단하고 따뜻한 온기가 제 전신에 퍼졌습니다. 이제 정말 제 인생의 봄이 흐드러지게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30년의 긴 겨울이 비로소 끝난 것입니다.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강원도 인제의 고요한 산자락을 찢어놓고 있었습니다. 예식장 문 밖으로 끌려나가는 최종수의 뒷모습은 30년 전 제가 그 집안의 위세에 눌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던 시절의 공포와 정확히 대비되었습니다. 그는 형사들의 팔을 뿌리치려 발버둥 쳤지만 이미 수십 명의 경호원과 경찰들에게 에워싸여 있었습니다. 한때 대한민국 건설업계에 떠오르는 샛별이라 칭송받던 성진그룹의 대표 최종수. 그 화려한 가면은 낡은 시골 예식장의 마룻바닥에 흩어진 10,000원짜리 지폐들처럼 비참하게 구겨지고 있었습니다. 이거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성진그룹 최종수야. 김경희, 내가 감히 나를 함정에 빠뜨려? 루멘 대표라는 게 다 가짜지? 박진호랑 짰지? 대답해. 그의 울부짖음은 이미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습니다. 형사가 그의 손목에 은빛 수갑을 채우는 찰칵 소리가 예식장 안까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저에게 30년 넘게 채워져 있던 눈에 보이지 않는 족쇄가 풀리는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종수는 연행되는 내내 저를 향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내뱉었지만 저는 그저 진호 씨의 곁에서 인자한 미소로 그를 배웅했습니다. 분노는 이미 말라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오직 그가 저지른 악행에 대한 정당한 청구서가 집행되는 순간을 지켜볼 뿐이었죠. 오 여사는 아들이 끌려나가는 광경을 목격하고는 비명을 지르며 쓰레기통 옆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주렁주렁 매달고 왔던 가짜 보석 목걸이들이 바닥에 부딪히며 천박하게 쟁그랑거렸습니다. 30년 전 제가 임신한 몸으로 장독을 닦다 쓰러졌을 때 유난 떨지 말라며 찬물을 끼얹던 그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곁에는 찬물을 끼얹어줄 사람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차며 그녀를 외면했고
그녀가 그토록 무시했던 흙먼지 날리는 시골 마당은 이제 그녀가 평생을 보내야 할 마지막 무덤이 되었습니다. 은선아, 아니 경희야, 내가 잘못했다. 제발 우리 종수 수갑 좀 풀어달라고 말 좀 해줘라. 너 루멘 대표라며, 회장님 부인이라며, 말 한마디면 되잖니. 응? 우리가 남이냐? 오 여사는 제 구두 끝을 잡으려 기어왔지만 진호 씨가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그녀를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진호 씨의 눈빛은 예리한 메스처럼 그녀의 위선을 도려내고 있었습니다. 이보세요, 오 여사님. 당신들이 30년 동안 이 사람에게 한 짓은 법으로도 다 갚지 못합니다. 30년 전 그날 눈밭에서 사라진 아이의 목숨값.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평생을 감옥에서 김장배추나 나르며 사죄하세요. 당신들이 그토록 사랑하던 돈과 권력은 오늘 이 시간부로 대한민국에서 단 한 푼도 남아있지 않을 테니까요. 진호 씨의 단호한 선고에 오 여사는 넋이 나간 듯 허공을 바라보며 헛소리를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배추 300포기 해야 하는데, 장독 닦아야 하는데, 시간장이 얼었네. 집구석 망조 들었네. 그녀의 정신은 이미 30년 전 제가 겪었던 그 지옥의 정점으로 돌아가 가두어지고 있었습니다. 인과응보. 하늘의 그물은 성그러 보이지만 결국 단 한 마리의 악인도 놓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오늘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 시각 서울의 성진그룹 본사는 그야말로 기업의 학살 현장이었습니다. 루멘 캐피탈에서 발송한 즉시 상환 청구서가 은행권에 도달하자마자 성진그룹의 모든 계좌는 동결되었습니다. 투자사들은 앞다투어 자금을 회수했고 하청업체들은 밀린 대금을 요구하며 본사 로비로 몰려들었습니다. 종수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며 내연녀와 미래를 즐기던 펜트하우스와 외제차들, 그리고 오 여사가 떵떵거리며 안주인 행세를 하던 대저택까지 모두 압류 딱지가 붙었습니다. 제가 루멘 캐피탈 집무실에서 마지막으로 결제했던 서류는 성진그룹의 적대적 인수 합병권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회사를 무너뜨리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껍데기까지 모두 사들여 공중분해시킬 계획이었습니다. 그들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탐욕의 성이 제 손가락 끝 하나로 무너져 내리는 과정은 30년 세월의 고통에 비하면 너무나도 순식간이었습니다. 종수의 내연녀는 구속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금고에 있던 보석과 현금을 챙겨 야반도주하려다 공항에서 검거되었습니다. 그녀가 훔쳐 달아나려 했던 그 보석들조차 사실은 제가 루멘의 자금으로 성진그룹을 압박하며 이미 장부상 횡령 증거로 만들어둔 덫이었습니다. 탐욕에 눈이 먼 자들은 서로의 목을 물어뜯으며 침몰하는 배 위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모두 떠난 뒤 예식장 마당에는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정막은 예전의 차가운 정적이 아니었습니다. 진호 씨와 저는 낡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저물어가는 강원도의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제 낡은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최종수의 변호사로부터 온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살려달라는 비굴한 문자 메시지들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 1초의 망설임 없이 그 번호를 영구 차단했습니다. 경희 씨, 이제 다 끝났습니다. 당신을 괴롭히던 그 유령들은 이제 다시는 당신 인생에 나타나지 못할 겁니다. 진호 씨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손등에도 제가 사고 현장에서 그를 끌어낼 때 생겼던 작은 흉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30년 전 얼어붙었던 제 심장이 그의 따뜻한 체온에 녹아내리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의 잔여물이 아니라 드디어 제 자신을 찾았다는 안도의 증거였습니다. 고마워요, 진호 씨. 저들을 용서해서가 아니라 제 인생이 너무 아까워서 이제 그만 생각하려고요. 저는 이제 루멘의 대표 김경희로, 그리고 박진호의 아내로 진짜 제 삶을 살고 싶어요. 저는 마당 구석에 피어 있는 하얀 목련 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모진 눈보라와 매서운 겨울바람을 견디고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기어올라 마침내 하얀 꽃망울을 터뜨린 목련. 30년 전 그 차가운 눈밭에서 아이를 잃고 쓰러졌던 30살의 경희가 지금의 저를 본다면 무슨 말을 할까요? 아마도 잘 버텨주어서 고맙다며 환하게 웃어주지 않을까요? 인생의 바닥까지 추락해봤던 저였기에 저는 압니다. 돈과 권력은 모래성처럼 허망하지만 사람의 진심과 따뜻한 밥 한 끼의 온기는 영원하다는 것을요. 저는 이제 그 온기를 지키기 위해 살 것입니다. 30년 동안 저를 가두었던 성진가의 장독대는 박살이 났지만 제 마음속에는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거대한 루멘빛의 성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강원도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서울의 네온사인보다 훨씬 밝고 영롱한 별들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시린 겨울이 가고 비로소 진정한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안은 서늘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최종수의 모습은 더 이상 제가 알던 오만한 재벌 2세가 아니었습니다. 며칠 사이 수척해진 얼굴에 죄수복을 입은 그는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공범으로 기소된 오 여사가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죠. 검사가 최종수의 범죄 사실을 하나하나 나열할 때마다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수천억 대의 비자금 조성, 유령 회사를 통한 탈세, 그리고 무엇보다 저에게 씌웠던 조작된 외도 증거의 실체가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당시 매수되었던 비서와 가짜 내연남은 이미 모든 자백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최 대표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목숨이 위험하다고 협박했다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피고인 최종수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 김경희에게 정신적, 육체적 학대를 일삼았으며 기업의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잔거를 조작해 사법체계를 기만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합니다. 검사의 구형이 떨어지는 순간 법정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최종수는 벌떡 일어나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내가 누군지 알아? 이건 다 저 김경희 전현이 꾸민 짓이야. 날 모함하는 거라고. 하지만 판사는 냉정하게 그를 제지했습니다. 오 여사는 그제야 제 쪽을 보며 울부짖었습니다. 경희야, 제발 한 번만 살려줘라. 내가 내 시어머니 아니냐. 우리 아들 저기 들어가면 죽는다. 저는 차분하게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심장이 터질 듯 뛰었겠지만 지금의 저는 그저 낯선 타인의 몰락을 보는 듯 무덤덤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 길 복도 끝에서 최종수의 내연녀를 마주쳤습니다. 그녀 역시 수갑을 찬 채 구치소로 이송되던 중이었죠.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원망 섞인 눈길을 보냈지만 저는 그저 조용히 그녀를 지나쳤습니다. 미움조차 아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며칠 뒤 성진가의 대저택은 경매를 통해 루멘 캐피탈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저를 올감했던 그 집을 부수기로 결정했습니다. 포클레인이 담벼락을 무너뜨리고 거대한 장독대가 박살나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현장에 서 있었습니다.
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올랐지만 제 가슴속은 오히려 맑게 씻겨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회장님, 철거가 완료되면 이곳에 무엇을 지으시겠습니까? 비서의 물음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저택이 서 있던 자리에 저는 화려한 빌딩을 짓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갈 곳 없는 미혼모들과 학대받는 여성들이 머물 수 있는 목련 치유센터를 세울 계획입니다. 30년 전 제가 그토록 원했던 도움의 손길을 이제는 제가 다른 이들에게 내밀 차례라고 생각했습니다. 오 여사는 결국 중증 치매 진단을 받고 시골의 작은 요양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병실 창문을 두드리며 경희야, 배추 다 씻었니? 라고 묻는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아주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가 저지른 악행은 용서할 수 없지만 그녀의 기억이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멈춰버렸다는 사실에 일말의 연민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것뿐이었습니다. 저는 다시는 그녀를 찾지 않을 것입니다. 진호 씨는 태산 건설의 경영권을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저와 함께 재단 운영에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경혜 씨, 우리 이제 남을 위해 살아요. 그게 우리가 받은 기적에 대한 보답 아닐까요?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저는 비로소 진정한 안식을 얻었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타인을 위해 저 자신을 깎아먹으며 살았지만 이제는 저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루멘 캐피탈의 집무실 창가에서 저는 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락스에 짓물렀던 상처는 이제 옅은 흔적만 남았습니다. 그 상처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강했다고, 이제는 행복해질 자격이 있다고. 저는 가방 속에 들어있던 낡은 베넷 저고리 한 장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끝내 입혀보지 못했던 그 옷을 저는 이제 치유센터의 첫 번째 아이에게 선물하려 합니다. 아가, 이제 엄마는 울지 않아. 내가 하늘에서 지켜봐줘. 저는 조용히 읊조리며 베넷 저고리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복수는 끝났고 이제는 사랑의 시간이 오고 있었습니다. 강원도 인제의 목련 스테이 마당에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이곳은 이제 더 이상 제 도피처가 아닙니다. 진호 씨와 제가 주말마다 내려와 쉬어가는 우리 부부의 소중한 별장이 되었습니다. 펜션 주인 할머니는 이제 저희의 가족이나 다름없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경희야, 얼굴이 꽃처럼 폈다며 제 손을 꼭 잡아주십니다. 치유센터의 공사가 마무리되던 날, 저는 센터 입구에 큰 목련 나무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작은 비석 하나를 세웠습니다. 가장 시린 겨울을 견딘 당신, 이제 당신의 계절입니다. 그 문구를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난 30년의 세월은 저에게 버려진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기에 저는 비로소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알게 되었고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단단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최종수는 감옥에서 모범수 한 번 되지 못하고 사고만 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남 탓으로 돌리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소식은 이제 저에게 신문의 짤막한 기사보다도 무의미합니다. 아기는 자신의 감옥에 갇혀 살고 저는 제 삶의 광장으로 나왔으니까요. 어느 맑은 오후 저는 진호 씨와 함께 산책길에 올랐습니다. 30년 전 제가 그를 구했던 그 절벽 위에는 이제 튼튼한 안전 펜스가 설치되었습니다. 저희는 그 자리에 서서 산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초록빛으로 물든 산맥과 그 사이로 흐르는 맑은 계곡물. 세상은 이렇게나 아름다운데
저는 왜 그 긴 세월 동안 어두운 방 안에서 장독만 닦으며 울었을까요? 진호 씨, 고마워요. 저를 찾아줘서, 그리고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줘서요. 제 말에 진호 씨가 너털웃음을 터뜨리며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아니죠, 경희 씨. 저를 살려준 건 당신이에요. 그 빗속에서 당신이 저를 끌어올리지 않았다면 박진호라는 사람은 이미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우리는 서로를 구한 거예요. 그의 가슴팍에서 들려오는 규칙적인 심장 소리가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저는 이제 루멘 캐피탈의 대표로서 전국을 다니며 강연을 하기도 합니다. 4070세대, 저와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는 수많은 어머니들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타인의 인정에 목매지 마세요. 당신은 그 자체로 고귀한 꽃입니다. 제 강연을 듣고 눈물 흘리는 그들의 눈 속에서 저는 3년 전 제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진심을 다해 말합니다. 함께 걸어가요. 우리 인생의 목련은 이제 막 피어나기 시작했으니까요. 강원도 집 마당의 목련이 하얀 꽃잎을 흩날리며 떨어집니다. 꽃은 떨어지지만 그것은 끝이 아님을 압니다. 내년 봄, 더 크고 향기로운 꽃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제 인생도 그렇습니다. 비록 30살의 경희는 상처 입고 쓰러졌지만 환갑의 경희는 그 상처를 걸음 삼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을 만들었습니다. 저물어가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저는 다짐합니다. 남은 인생은 1분 1초도 낭비하지 않고 사랑하며 살겠다고요. 30년 동안 참아온 웃음을 다 터뜨리고 30년 동안 못해본 모험을 다 즐기며 살겠다고요. 제 곁에는 저를 지켜주는 단단한 나무 같은 진호 씨가 있고 제 마음속에는 활짝 핀 목련이 가득하니까요.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의 끝은 결국 빛난다는 것. 비록 그 과정이 눈물겹고 시릴지라도 하늘은 결코 당신의 노력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되길 바라며 저는 오늘 하루를 고요하고 감사하게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당신의 인생도 곧 꽃을 피울 겁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가장 추운 겨울 뒤에 가장 화려한 봄이 오는 법이니까요. 저 김경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저의 새로운 하루는 지금 이 순간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참으로 행복합니다.